취소, 철회도 어떤 말인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본안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 다 몰아놨기 때문에 행정법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쉽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릴 때 다시 한 번 더 연습하면 되니까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익혀 나가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요건 정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본적인 틀만 정확하게 익혀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부터 가죠. 일반적으로 조서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왜 신의 성실이라 그래요? 우리 판례는 이 신뢰보호하고 신의 성실을 그냥 같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되겠죠. 또한 18조 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세금 안 때려왔다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동그라미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세금 안 때려왔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금을 안 때려온 그런 게 있어야 비과세 관행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판례에서 2번 판례에 세금을 안 때려왔잖아요. 알면서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안 때린 거지. 이 정도 돼야 뭐야? 비과세 관행이라고 본다. 자,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공적 견해는 명시적만 되는 게 아니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묵시적이라고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 이 말이 뭐야? 단순히 빠뜨린 거 세금 안 때린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묵시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된다.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 그러면 X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 판례는 A급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도 묵시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X 그렇죠?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7번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한테 정식의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한테 상담 차원에서 안내를 해줬대요. 자, 구체적인 어떤 질의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상담해준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팁이에요. 민원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당연히 상담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렇게. 민원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7번 A급. 8번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개발이익환수법상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둘째 줄 쳐놓은 거. 민원 내비심사. 민원이란 말이 들어갔네. 관련 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판례는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민원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저촉사항 없음 이런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 됐죠? A급. 다음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곧 개정해서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6월 말경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보도자료를. 자, 이 보도자료라는 게 뭐예요? 기자들한테 이 기자들은 맨날 그 경제부처에 이제 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 기자들마다. 맨날 재정부 이제 출입하는 기자는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죽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기사를 뭔가 써야 되니까 계속 요구를 한다고 뭐 좀 기사거리 없냐고. 하도 쪼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6월 말경에 공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자, 이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보도자료, 이거는 또 예정이다. 뭐 이 정도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냥 기자들한테 그냥 뭐 보도자료 던져준 거다. 쪽지 하나 던져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이 나오면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역시 A급. 10번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이 사업자 등록증은 생각보다 우리 법원은 중요하게 안 봐요. 따라서 줄쳐놓은 거,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해줬어요. 면세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면세네?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세금이 나오더라, 이 말,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신뢰보호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래요? 이 사업자 등록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을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사업자 등록증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말소됐더라도 국민한테 직접 영향을 안 준다고 본단 말이야.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말소하더라도 처분성도 부정, 그 다음에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도 면세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 안 봐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지. 됐죠? 지금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B급. 다음 11번. 어떤 특별법상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피고에게 한 것이래요. 피고에게. 피고는 누구죠, 보통?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이러이러한 회신을 누구에게 한 거야? 행정청한테 한 거야. 국민한테, 상대방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자, 이런 회신이 와오니까 어떤 공무원이 몰래 알고 요걸 알려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자, 그것만으로는 어때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사람한테 직접 뭐 이렇게 회신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고에게 회신. 행정청한테 말한 거지. 니한테 언제 그런 얘기 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B급. 그 다음 12번. 피고가 사정이 비슷한 그놈의 형들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 처분을 했었어요. 저거 형들은 뭐 외국에 어디 오래 있다가 뭐 이렇게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원고도 당연히 뭐야? 나도 제2국민역 편입. 그러니까 면제죠, 군대는.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영 통지가 날라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다? 신뢰보호를 주장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래요? 아니, 형들한테 국민역, 제2국민역 편입 처분한 건데 니한테 언제 군대 면제해 주겠다 그랬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원고한테는 전혀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죠. 주위에 형들이 보니까 면제되니까 나도 면제된 줄 알고 지 혼자 믿은 거야, 이거는. 그렇죠? 걔한테 직접 면제해 주겠다는 말이 없었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줄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그렇죠? B급. 13번. 당초에 정부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이 나왔어요. 정부장을 만든대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정부장 대신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나왔더라. 자,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이제 정부장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다가 이제 정부장 라켓 파는 어떤 그걸 뭐 오픈을 하나 했나 봐, 가게를. 근데 갑자기 체육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어버리니까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뢰보호에 위반될까요? 이 계획이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부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그 가게를 연 그 사람한테 꼭 정부장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신뢰보호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줄쳐놓은 게 있네요. 처음에 도시계획 결정한 것만으로 그 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냥 계획 결정만 나온 것이지. 너한테 무슨 지정을 해준다 그랬냐? 그렇죠? 니한테 꼭 정부장 시설을 설치한다 그랬냐? 뭐 이런 뜻이죠. 역시 B급. 14번도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행정계획을 배우면 좀 쉬울 건데
행정청이 처음에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더 규제가 심한 보전 녹지지역으로 바꿔버리더라 이거죠. 그랬더니 야 이거 신뢰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처음에는 자연 녹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보전 녹지로 바꾸냐 이거죠. 역시 뭐예요? 계획은 용도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처음에 결정한 것만으로 이제는 절대 안 바꾸겠다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역시 B급. 됐죠? 자, 역시 우리가 계획도 안 배우고 처음 보는 말대로 막 쓰여져 있을 거예요. 야, 이 무식 독일어도 아니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계획도 좀 배워보고 그 문장이 좀 이제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일단 표시만 해놓고 나중으로 밀어놓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선보처 인반의 보호할 만해야 돼. 그놈이. 자, 1번. 선행조치에 대해서 관계인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보처 인반의 두 번째 요건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보호 가치를 언제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냐면 귀책 사유가 없을 때를 보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자,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다른 말로 뭐예요? 그놈한테 책임을 지울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책 보호 가치야. 자, 그러면 보호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3과 4는 판례 1번으로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뭐 지워도 되겠어요. 3과 4를 공부해도 되고 복습을 판례로 해도 되고 아니면 판례를 아예 공부를 해버리면 더 낫겠죠. 하나만. 그래서 3과 4는 지우고 판례 1번을 A급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데 어떤 게 귀책 사유냐? 읽어보죠.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아까 어떤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나이트클럽 허가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죠. 하자가 이 뭐야?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 등 부정 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실을 은폐했단 말이야. 속였단 말이야. 사유의 방법, 사기, 속이는 거 이런 걸 말해. 이런 등 부정 행위가 있으면 그놈은 보호해 줄 필요 없죠. 그런 규칙 사유가 있단 말이야. 또는 그러한 부정 행위는 없어도 돼요. 어떤 경우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도 규칙 사유가 있다고 봐요. 속이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주의했으면 그게 안 된다는지 알 수 있었다면 또는 알고 있었거나 절대 안 된다는 걸 이런 경우까지도 규칙 사유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낸다면 앞에에 하나여 규칙 사유로 인정한다. 이러면 X죠. 즉 사실은폐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하나여 규칙 사유를 인정한다. 이러면 하나여가 아니잖아요.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규칙 사유라고 보죠.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만 규칙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A건. 다음 또 하나. 규칙 사유 유무는 그 상대방만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있다면 그 수임인까지 관계자 모두 그게 동그라미 관계자 모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둘째 줄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포인트겠죠. 요 말을 딱 기억을 해야 뭐예요? 아, 부정행위만 규칙사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상대방만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이렇게 둘 다 별표야. A급. 자, 그러면 2번 판례 보죠. 수익적 처분이 허가 이런 거야. 상대방이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놈이 속인 거야. 허가를 신청할 때.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요게 나중에 뽀록이다면 취소가 될 거야.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제 와서 취소를 하더라도 얘는 뭐예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허위에 또는 부정한 방법 이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 이놈은 귀책 사유가 있는 놈. 그러니까 이놈은 뭘 주장을 못해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취소해도 돼. 취소도 적법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급. 3번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소 설치 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다 얻어야 돼요.
근데 다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 신청을 했대요. 이 말이 뭐야? 속였다는 거지, 행정청을. 따라서 요 놈은 뭐 한 놈이야? 귀책 사유가 있는 놈. 따라서 제일 마지막 줄. 처음에 허가해줬다가 그 액과 석유가 서충전 사업 허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놈은 취소해도 딴소리 못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취소는 적법 이렇게 된다. 취소가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자, 이래서 허위, 부정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기책 사유에 있는 놈 취소해도 할 말 없어. 끝. 다 A급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선보 처리의 첫자 동그라미죠. 투자. 선행조치에 대하여 신뢰를 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인은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처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우리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신뢰만 있으면 되지 신뢰에 따른 관계인의 처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X다 이 말이에요. 선보처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선보처 임반이라 그런다면 선보 처리가 없어도 되면 선보 임반 이렇게 하겠지. 처리가 있어야 된다. 그지? 첫자 동그라미. 다음 인과관계. 처리 믿었고 그 선행행위를 믿었고 그러니까 처리를 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근데 5번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에 반하는 후행조치를 하였거나 이를 안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야 된다. 됐습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18조 3항 아까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 신뢰보호원칙 행정선례법이 규정된 이래 처음에는 조세에서 보통 시작됐어요. 이 선보처 임반이 신뢰보호가. 근데 지금은 판례가 여러 영역에서 이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틀렸다 할 필요 없죠. 그냥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 다음에 이제 1번 판례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과세관청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말로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되고요. 셋째 줄에 뒷부분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이걸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되고요. 넷째,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 침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복습한 거야. 선보처 임반을. 됐고. 1번은 그냥 이제 그냥 한번 읽어두는 동그라미 살짝. 2번.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담화를. 누구 대통령이냐면 이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 물태우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냐면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올 때, 50 들어올 때 삼천교육대에 많이 보냈죠. 옛날에 자이언트에서 이강모도 끌려갔잖아요. 그때. 그때 이제 삼천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담화를 발표한 거야. 그때 고생한 삼천교육 피해자들한테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는 뭐요? 신고를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신고까지 받았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보상금을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만해요? 보기 어려워요. 어떨까? 대통령이 주겠다는데 그렇지.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 거 놓고 공적 견해 표명에 이렇게 해당한 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밑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아까 비례 원칙은 적필상의 요건 갖추면 바로 위법이었죠. 근데 신뢰보호는 그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아니야. 왜? 아까 했잖아요. 신뢰보호 이익은 생겼지만 선보처 임반의 요건을 갖춰서 법률 적합성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익 형량해야 된다. 자, 보죠.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나 또 다른 어떤 중대한 공익과 신뢰보호 이익과 충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법률 적합성이 문제인데 아까 신뢰보호는 어디에서 도출된다 그랬어요? 왜 신뢰를 보호해주죠? 근거가 뭐였죠? 신의칙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서 찾는다? 법치국가 원리인 법치주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썼는데 기억이 안 날 건데 법치국가라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법을 만들 때도 기본권을 잘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어라. 행정을 할 때도 법률에 적합하게 해라. 사법 재판을 할 때도 법에 따라 잘 구제해줘라.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도 잘 지켜져야 그게 법치국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법치국가는 법률에 적합하게 행정도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도 똑같이 중요한 거야. 밑에 섰다고 해서 이게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얘랑은 뭐예요? 가치가 똑같다 이 말이야. 자, 법적 안정성이 다른 말로 뭐야? 이거잖아. 신뢰보호잖아. 법률 적합성은 이거고 둘 다 뭐야? 중요한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이념이란 말이야. 어느 하나가 우선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동가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마다 이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지금의 통설 판례인 거야.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행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점에서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는 점에서 신뢰보호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항상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X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법률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단 말이야. 따라서 어때요? 뭐 어느 하나가 우선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똑같은 가치니까 그때 형량을 해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거예요. 자, 법률 적합성과의 관계에서 항상 법률 적합성이 우위에 있다는 학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통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우위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양자는 동이다. 동가치다. 따라서 이익 형량해야 된다. 같은 학설이라고 보면 돼요. 양자 동의설, 이익 형량설은 같은 거다. 결론은 뭐죠? 둘째 줄. 뒷부분. 법률 적합성도 중요하고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다. 둘 다 모두 법치국가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양자는 동가치다. 동일하다. 따라서 따져봐야 된다. 적법한 상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과 당사자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의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이제 따져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통설 판례, 이익 형량설. 그렇죠? 시험은 1번에 법률 적합성 우위설이 통설 판례다. X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위에 법률 적합성 우위설 X 해놓으면 되겠죠. 그게 통설 판례가 아니라 뭐가 통설 판례다? 제일 끝에 이익 형량설 별표. 이게 통설 판례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어려운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볼까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나만 하죠.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 쪽에 오면 4.19 기념탑이 있고 여기 우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이동.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산 산행을 하는 사람은 뭐 우이동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구파발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려온데 이 우이동에 이 산 중턱에 공터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사유지인데 개인의 땅인데 여기에다가 뭐 별장이나 어떤 연립주택, 전원주택 비슷한 거, 좀 조용한 가구. 자, 연립주택을 좀 짓겠다고 지으려고 누구죠? 우이동이면 성북구청장인가? 하여튼 누구한테 행정청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내가 우이동 그 약간 위쪽에 등산로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연립주택을 좀 짓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대요. 가능하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설계도 맡기고 돈도 빌리고 해서 이제 건축 시공사도 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끝내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구청장이 바뀌었던지 하여튼 뭐 그 구청장이 마음이 바뀌었던지 자 새로운 구청장이 왔다고 보자 이거죠. 이 사람은 이 북한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맨날 아침에 등산하는 걸 너무너무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중간에 뭐야 연립주택이 들어오면 보기가 싫다 이 말이야. 따라서 거부해버린 거야 이렇게. 이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특허야 특허. 따라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량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줘도 되는 재량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때요?
거부를 한 건 법을 위반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재량행위니까. 기속행위라면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재량행위일 때는 어떤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안 해줘도 되거든요. 아직 여러분 재량행위를 안 배운 사람은 몰라도 돼. 자, 그래서 거부를 하더라. 그래서 어때요? 가본. 야,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난 어쩌냐?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뭐 소송 요건 통과, 본안. 위법성을 주장하는데 얘는 뭘 주장했다? 신뢰보호를 주장한 거야. 자, 선행조치 있었다.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거죠. 반드시 그 권한 있는 놈이 안 해도 되죠? 믿을만 했죠? 바뀐 사람이 선행조치는 안 했지만 믿을만 하잖아요. 옛날 구청장이면. 선행조치 있었죠?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얘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일정한 투자를 했어요.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거부를 해요. 자, 선보채 임반의 요건을 갖췄네. 신뢰보호를 해주자니 뭐 해줘야 돼, 얘한테는? 허가를 해줘야지, 약속한 대로.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걸 해주게 되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그 북한산의 풍치 미관이 해쳐지게 된단 말이야. 이 풍치 미관을 보호해야 될 이익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런 공익이 있으니까 거부한 거예요. 법률 적합성은 아니지만 또 다른 공익이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무조건 신뢰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역시 법원도 이게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지를 따진단 말이야. 다시 형량을 하는 거야. 자, 이런 판례는 거의 다 뭐가 나올까요? 우리 판사들이 원래 산을 좋아합니다. 환경 이런 걸 좋아해요. 따라서 이런 개인의 집이 뭐 중요하겠어요? 따라서 뭐예요? 이런 환경 풍치 미관의 보호 이익이 더 중요하므로 어떻게 이 신뢰보호를 안 해주더라도 이 거부는 적법하다. 보통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번, 2번 다 그런 판례. 보죠?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이동 소재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 자, 건축허가를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하고, 둘째 줄. 구청장으로서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보호, 임상이 양호하고, 풍치 미관이 수려한 산림 보호라고 하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다. 당의 임야가 이렇게 지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이러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 공익이 크니까 신뢰보호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 이런 풍치 미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걸 더 중요시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판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풍치 미관이 중요하니까 뭐 신뢰에 안 반하겠네 이 정도로 한번 읽어두면 되죠. B급. 2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려해상공원에 옛날에 자연 녹지 지역인데 토석 초치, 거기에 대리석이 좋아요. 그래서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더니 가능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돈을 믿고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불허가를 하는 거야. 이유는 위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의 공익이 처음에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줌으로써 개인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 풍치 미관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불허가 처분은 재량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적법하다고 봐줬더라. 됐죠? 자, 2번도 역시 B급. 이건 틀리게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한번 읽어두면 돼요. 맞는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판단한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B급이야. 역시 별로 안 중요한데 잘 안 내는데. 자, 공장배치법상 관련 법률 구조에 따르면 넷째 줄이죠. 공장 입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권고를 했는데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장 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 설립 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고요. 한편 레미콘 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에도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어요. 자, 따라서 설사 거기 관할 지자체가 토지거래 허가할 때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와서 조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이런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라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야? 네 토지거래 허가해줄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 또 조정명령을 내리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역시 뭐야? 공익상 필요하면 조정명령 내릴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출제하기는 어려운 판례, 좀 어려운 판례. C급이라고 해도 되겠네. C급. 다음 두 번째 존속보호 및 보상보호. 요거는 암기를 해버리면 돼요. 자, 존속보호가 있고 보상보호가 있어요. 자, 원칙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존속보호가 원칙일까요? 보상보호가 원칙일까?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준다. 이 사람은 분명히 허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게 맞죠. 나중에 돈으로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존속보호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 부득이할 때 예외적으로 재정을 보충하는 돈으로 때우는 보상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자, 원칙적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상 존속을 보호해 주는 게 더 맞고 그게 진짜 불가능하다면 돈으로 때워라. 보상보호. 존속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에 있어서는 보상보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존속보호를 취한다 이러면 X다. 존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은 나중에 문제다.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겠지만 돈은 나중에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암기. 이런 방법이 없어. 다음 사정 변경. 자, 신뢰보호 원칙은 상황이 변화에도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신뢰라는 건 그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험은 신뢰보호 원칙은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X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인의 신뢰 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나중에 확 바뀌어버리고 관계 당사자도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 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는 주장할 수는 없다. 말이죠. 바뀐 상황에서는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이렇게 마냥 신뢰보호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정도예요. 동그라미 정도. 제3자보호. 물론은 몰라도 되고 제3자보호. 자, 아무리 신뢰를 보호해 주지만 엉뚱한 제3자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제3자를 신뢰를 보호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뢰보호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렇겠죠. 동그라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신뢰보호 이익과 이렇게 이익 형량을 해서 취소할지 철회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제한의 법리. 그 다음에 확약이란 건 약속이야. 나중에 배워요. 약속을 했다면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대로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게 다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약속을 했으니까 신뢰보호가 숨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법규는 소급하면 안 되겠죠. 소급이란 말이 이제 나왔는데 소급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소급. 소급표 자주 나올 건데 이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소급이라 그래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소급이에요. 자, 이제 대구시에서 요 통신골목에서도 이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때린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근데 4월 1일에 이제 그 조례를 만들고는 나를 부르는 거야, 담당 공무원이. 너 작년에 거기서 담배 핀 거 내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태료 내. 그러면 될까요? 4월 1일 날부터 시행하면 요때부터 이제 일어난 일을 과태료 때려야죠.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에 내가 담배 폈다고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소급해서 적용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 그 얘기잖아요. 당연히 소급하면 안 되지. 왜? 우리 국민들은 내가 통신골목에서 왜 담배를 폈겠어요? 여기는 펴도 되니까.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과거를 기울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방에서도 담배를 못 펴요. 왜? 이제는 방에서도 담배 피면 과태료 때리는 법이 또 만들어질지 모르잖아. 그리고는 너 예전에 네 방에서 담배 폈지. 과태료 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쵸? 그런 얘기야.
왜? 지금 현재의 법을 우리는 믿고 이제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야. 개정된 법규 명령을 개정 전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일반적으로 이걸 진정소급이란 말은 진짜 소급이다. 진짜 소급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근데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또 인정이 됩니다. 이 또 뭔 말이야. 좀 이따 나오는데 요거는. 자, 요거는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한 3번 정도 나와요.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이란 말은 진짜 소급이 아니란 말이야. 진정한 소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핏 보면 소급 같지만 소급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걸까? 자, 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을 때리죠 여러분? 소득세라는 건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 계산해요. 1억이에요. 그러면 얼마요? 한 3,400만 원 때립니다. 이렇게. 세금이 꽤 높죠? 34% 정도 돼요. 이게 세금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근데 7월 달에 소득세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된 거야. 이제는 8천만 원 이상, 7,600만 원 이상에서 1억 사이는 50%의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제 인마한테 세금을 때려야 돼. 얼마를 때려야 돼요? 어떨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이야. 오늘 때리잖아요. 오늘 법은 무슨 법이야, 지금? 몇 프로야? 50%잖아. 그럼 50% 때리면 되는 거야. 근데 왠지 뭐예요? 7월 1일 이전에 벌어들인 수입은 35%밖에 안 됐잖아. 왠지 이 부분을 또 소급하는 것 같지? 근데 이런 건 소급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는. 계속 중인 거는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얼핏 보면 소급 같지만 이거는 진짜 소급이 아니라 뭐야? 부진정 소급인 거야. 부진정 소급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때려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진정 소급은 어떤 거야? 7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너 임마 작년에 세금 1억이었는데 3,500만 원밖에 안 냈지. 더 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12월 31일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때리는 거잖아. 이거는 진짜 소급이지.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진정소급은, 그래서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소급은 이미 완료된 거야. 이미 정리가 끝난 걸 소급하는 건 진짜 소급이고 그건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직 완료가 안 됐죠.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니까.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 그렇죠? 진행 중. 계속 중.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부진정 소급이야. 이거는 가능.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줄이죠.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게 별표야 일단. 자세하게는 좀 이따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C급이야. 그냥 편하게 읽어두면 돼. 법치 국가로부터 신뢰보호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이 개정되면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위배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험에 출제하기가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다. C급. 2번. 자, 처분은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그게 별표야. 항상 처분 시가 기준이에요. 그때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령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정법령이 기존 사실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것이라면 진중소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진정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종료된 게 아니면. 그 말은 뭐야? 부진정 소급이라는 말이야. 따라서 이건 가능하죠. 따라서 그러한 개정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자, 줄을 꺼놓고 요거는 B급이야. 조금 어렵지만. 자, 지금 군대는 21개월이다. 21개월이다. 그렇죠? 나는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뭐예요? 지금 어제는 공습 경보까지 내렸다 그러잖아요. 평양이. 처음에는 그냥 공습 경보 발령 이렇게 나왔어요. 속보가. 나도 순간 깜짝 놀랐지. 미국이 때렸나? 뭐 미사일을 쐈나? 근데 앞에 훈련이 생략돼 있었지. 훈련 공습 경보였어요. 자, 가끔씩 그런데 북한은. 자, 이렇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위험하죠. 그래서 어때요? 올해 5월 1일 날 병력법을 개정하는 거야. 자, 이제는 지금 현역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야. 아직은 21개월로는 안 되겠어요. 24개월로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24개월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미 나는 종료됐죠. 병복무 기간을 끝냈잖아. 그러면 나한테 너 21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3개월 더 하라 그러면 이 법률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24개월을 적용하면 안 되지. 이거는 무슨 소급? 진정 소급. 이건 안 돼. 근데 지금 군대 가 있는 놈 이제 상병 각 달았어요. 얘는 아직도 병복무를 계속 하고 있는 자지. 계속 중인 거야 얘는. 그쵸?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뭐야 이거는? 부진정 소급. 따라서 얘는 뭐 해도 돼? 이 법을 적용해도 돼. 3개월 더 시켜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쵸? 원래는 되는데 어떻게 된다? 구법에 대한 원래는 해도 되는데 옛날 법 21개월에 대한 이 신뢰 이익이 말이야. 자, 이 지금 군대 들어간 놈은 어떻게 군대 들어갔겠어요? 아, 21개월 하고 내가 제대를 하고 몇 개월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치고 막 이렇게 구상을 다 해놨을 거 아니야. 이 신뢰 이익이 아주 크죠. 물론 지금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국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공익도 있죠. 이 공익과 이 신뢰 이익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는. 자, 그래서 이 공익이 진짜 무지무지하게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곧 북한이 내려올 것 같아요. 거의 전면전이 실시될 것 같다면 그러면 할 수 없죠. 신법에 따라 3개월 더 근무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뭐예요? 이 사람의 신뢰이익이 더 크다고 지금 판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대로 신뢰이익에 우선해서 어떻게 이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제한할 수는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21개월 만에 제대시켜 줘야 된다. 제한을 해서. 원래는 해도 되지만.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보통 뭘 둬요? 경과 규정이라는 걸 둡니다. 이 법을 만들잖아요. 5월 1일 날. 그리고는 부칙에 저 조문 끝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 21개월 연장 부분은 2012년 7월 1일 입대한 자로부터 적용한다. 뭐 이렇게.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요 사이에는 다 21개월 제대고 요때부터 이제 군대 들어온 놈은 24개월. 이렇게 규정을 두면 돼요. 아니면 뭐 이미 입대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든지. 보통 그런 조문을 두는데 안 두면 해도 되기는데. 근데 국법에 대한 신뢰이익이 클 때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부진정 소급이니까 가능해. 이미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하지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지무지 클 때는 그때는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B급. 3번. 1차 시험의 상대 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을 2002년도 이 사건 시험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실내보호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 말이 뭐야? 2002년도에 변리사 시험이 2000 몇 년도부터는 계속 상대평가제였어요. 상대평가제. 상대평가제가 뭐예요, 여러분? 절대평가제 반대말.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무슨 평가제일까?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어? 옛날에 절대평가였네. 옛날에 절대였고 상대로 바뀌었어요. 절대평가제가 뭐죠? 딱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만 넘기면 다 합격. 이게 절대평가제야. 상대평가제는 비교를 해보는 거지. 위에서 100명만 합격시키는 거. 이런 게 상대평가제란 말이야. 80점이 넘어도 위에 100명만 뽑으니까 90점이 넘어야 합격. 여러분들은 뭐예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제가 헷갈리네. 자, 그러니까 절대평가제일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평가제일 때는. 전략적으로 평균 60점만 넘으면 보통 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과목을 너무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40점 밑으로는 또 까락이거든. 하여튼 60점만 넘기면 돼. 그래서 뭐예요? 전략적으로 행정법은 쉬우니까 한 90점 맞고 영어는 어려우니까 한 50점 맞고 그래도 평균하면 70점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합격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다들 공부를 했어요. 근데 9월 달에 법이 바뀐 거야.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대평가제로 변경이 됐대요. 그리고는 10월 달 시험 치는데 올해부터 실시를 한대요. 법 바꾸고 원래는 실시해도 되잖아요. 되지. 법이 바뀐 후니까. 하지만 어때요?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이 너무 크잖아. 이거는. 이제 팍 바꿔버리면 얘들은 공부를 이제 와서는 또 점수가 좋아야 합격하니까. 옛날에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수를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에 반하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사건 시험에 바로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권의 법리. 잠깐만. 왜 시간이 미쳤어. 큰일 났네. 오늘 원래는 아무리 늦어도 79페이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 10시까지 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너무 자세히 했다. 큰일 났다. 5분만 쉬고 진정을 하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